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면 시장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이 틀리고 앞으로 침체도 와서 더 많이 빠질 건데 쟤네 왜 올라? 주식시장은 경기를 사고 파는 게 아니고요. 변화를 사고 파는 거예요. 실제 경제가 야 침체가 이제 아니래. 아니면 침체가 얕게 왔어. 그거 확인한 다음에 주식 살려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고점에서 사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1월 13일입니다) 13일에 금요일이구나. 네. 그런 거요? 네. 되게 좋은 날이네요. 아니 근데 우리가 밤새 많이 이제 항상 졸이면서 보는 네. 매월 나오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괜찮게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 위주로 오늘 좀 해볼 텐데, 맞다, 좋은 소식이, 승진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승진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선엽 부장님이 아니라 이사님 승진했습니다. 이선엽 이사님. 이삿짐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부장님이 뭐 이렇게 운용을 하시는 거랑 또 이사님이 운용을 하시는 거랑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아유, 무게감이 있겠죠, 그죠?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어디 갔다 오셨다면서요? 유럽 지역을 좀 다녀왔고요. 유럽이요? 예, 일부러 이제 유럽 지역을 찍어서 다녀온 게 소비를 제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네네네.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 경험을 오래 했지만 아무래도 애널리스트 오래 하더라도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네. 현실 감각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표로만 봐서 책상에서 데이터로 보는 거는 예.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데이터가 틀리다가 아니라 눈하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 가서 보는 것과 실제 데이터하고는 한 6개월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고 정말 그렇게 나쁜 건가, 그런 정도는 보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에너지난 이런 네, 것도. 그렇습니다. 에너지난도 그렇고 실제 에너지난 말고도 정말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럼 이제 지역도 여러 군데를 가봐야 될 거고,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점도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마트까지, 그러니까 서민 지역부터 부자 지역들까지 골고루 가봐야 되겠죠. 네. 예, 그런 점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해서 가봤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최근에 보면 유럽 증시 있잖아요. 네. 그 망한다던 영국이나 뭐 이렇게 죄다 못 살겠다 했다는 프랑스나 증시가 엄청 강세던데요. 거의 뭐 전고점 다 왔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거의 그 정도면 추세 상승이거든요. 어쨌든 뭐 이게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간에 뭐 시장에서 보여주는 거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그런 어떤 위기 또는 침체에 대한 우려, 이거에 비해서는 너무 좀 다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원래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렇지만 또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거고 투자자분들도요, 사실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하다 보면 오판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막 숫자랑 네, 막 맞아요, 뉴스 그 맞아요. 사이에만 네. 있으면. 근데 이제 그렇게 오판했었을 때 그 오판, 즉 잘못된 판단을 수정하는 거는 시장을 보고 제가 맞춰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틀린 거고 시장이 맞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시장을 보고 내가 왜 잘못 봤지? 왜 저런 데 이랬는지. 근데 지금 대부분 우리 그 시장에서 돌아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면 시장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이 틀리고 앞으로 침체도 와서 더 많이 빠질 건데 쟤네 왜 올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데드캣 바운스야 막 이러면서.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의 또는 투자자분들의 생각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거지만, 네네. 일반적으로 증시를 대하는 기본적인 상식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시장에 맞춰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최소한 왜 저 친구들이 저렇게 강하지? 분명히 우려가 있다는데 강하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따져보고, 그 따져본 다음에 그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장을 꺾거나, 네. 아니면 저게 일시적인 상승이니까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정말 따져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게 정말 잘못된 거였어. 정말 우리가 달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굳이 지금 유럽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시장을 보는 뷰들이 너무 미국 중심으로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미국이 온 우주인 것처럼, 미국 나쁘면 전 세계가 다 나빠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맞아요.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 빼놓고는 전 세계가 다 좋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아니 근데 그 네.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보면 사실 유럽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만만치 원체 않죠. 이제 에너지가 더 네.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생각만큼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예. 근데 미국만큼은 일단 아니고요. 예. 그리고 생각만큼 견딜 만한 수준이었다. 물론 이제 그게 서민이냐 아니면 조금 그래도 중산층 이세향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네. 풍모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의외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좋다라는 개념보다도 네. 야,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 시장에서 많이 오버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유가라든가 가스 가격이 천연가스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그거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갔어요. 많이 그러면 들었죠. 일단 앞으로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농산물 가격이 급락을 했으니 네. 거기에 따른 어떤 소비 심리 회복도 지속적으로 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 우려가 실제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도 너무 조금 좀 과도하게 우려한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한번 가지고 시장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일부 이제 네. 비관론 네. 좀 쌓여 계시는 분들한테 좀 시장을 보시라.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또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뭐 그분들도 뭐 나름대로 저는 좋은 논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네. 뭐 그거는 또 나름대로 좋은 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보는 건 조금 생각이 다른 거죠. 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으신 거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는 거라서 뭐 누가 맞았다 틀렸다 이런 개념보다도 조금 다름이 있다. 그리고 최소한 그 다름이 있다라면 어쨌든 투자자분들은 일단 한번 좀 더 따져보고 누가 맞나 틀리냐가 아니라 우리가 혹시 뭘 놓치는 게 없는지 그런 거 한번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은 그러면 어디 이렇게 다니세요? 일단은 좀 뭐 프랑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다녀봤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방송에서도 했지만 제 이제 PBC 취재의 하나가 지금 유럽에 영사로 있어서 누구? 영사로 있어서 피부 취재 그러니까 사촌 동생 중에 하나가 피부치. 예, 예. 예. 저는 PCB라고 하시는 죄송합니다. 줄 알고. 예. 주식쟁이들은 자꾸 예.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나름대로 이제 그 아. 외교관에서 나름 괜찮은 직급에 있다 보니 오.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네네. 단순히 그러니까 제가 보고 오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실제로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보고 뭐 제가 당연히 말이 안 통하는 지역 가서는 이제 요 우리 그 구글이라는 이런 번역기들이 또 있잖아요. 네네네네. 많이 동원해서 상점들 가서도 많이 물어봐요. 예, 아, 가서 요즘에 예, 어떤가? 어떠니 지난번에 어땠느냐, 올 초에 어떻고 지금 혹시 달라진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해봤는데 의외로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요? 지금만 놓고 보면 나쁜 게 아니라 참 괜찮습니다. 네. 나아지고 있고 괜찮은 수준까지 올라온. 네. 상점들마다 조금 뭐 이제 고급 상점 중심이긴 하지만 발 디딜 틈이 없고요. 물건도 없어요. 하도 많이 팔려가지고. 또 이제 그런 데들은 이제 관광 수입으로 좀 많이 또 먹고 있고 사는데 관광객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리오프닝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렇죠. 더 많은 관광객들이 되면 유럽은 의외로 많이 커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또 이런 질문을 한번 주신 적이 네네. 있었어요. 아, 그래, 네 얘기는 맞는데 네. 성장률이 저렇게 안 좋은데 주가 오르는 게 말이 돼? 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뭐 세계 경제 성장이 1%대라고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좋은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이렇게 오르는 게 말이 돼야 하는데 그게 대부분 분들이 많이 놓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률은 GDP는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합치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주식은 기업 이익의 합이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해외 공장이 있는 경우 네. 그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기업의 이익은 유럽에 있는 증시에 반영이 되는데요. 증시에 반영되지만 GDP에는 반영이 안 돼요. 반영이 안 되죠. 그래서 성장률이 안 좋아도 주가가 오른 적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게 세계화되면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경제학의 틀이 모든 기업들은 자기네 안에서 생산을 하고 거기에만 있는 것들을 다른 나라 수출하는 개념이라면 그렇지만 그렇죠. 공장들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같은 화장품 공장이라 하더라도 본사는 파리에 있지만 네. 그죠? 공장은 여러 군데 있는 경우 또 나이키처럼 공장은 여러 군데가 동남아 지역에 있는데 본사가 미국에 있는 경우 그 나라 GDP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업 이익의 합은 됩니다. 그래서 연결로 잡히니까. 네, 지금 파리라든가 유럽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조업이거나 네, 네, 아니면 네. 명품 기업들인 경우가 많죠. 네. 특히 제조업 중심이 많을 거고요. 이런 기업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괜찮고요. 또 유럽 증시가 강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유럽이 플랫폼 기업이 없어요. 최근에 사실 어떻게 보면 증시가 굉장히 강했던 게 비대면 관련주들이 많이 강했던 건데 코로나 때. 네. 그럼 비대면 관련주들이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 보니 예. 사실 거기에서 피해가고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아. 비대면 기업들에 대한 비중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가 상승이 되게 좋고요. 비대면 비중이 높은 지수일수록 예를 들면 나스닥 아하. 아니면 대만의 지수 또 한국 같은 경우도 비대면 지수가 조금 있죠. 네네네. 그래서 아마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안 좋은 것도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네. 사실, 그러니까 네. 뭉뚱그려서 경기 침체가 오니까 전 세계가 다 안 좋을 거야. 그렇죠? 앞으로 침체 올 거는 더 안 좋을 거야. 이런 어떤 단순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때는 또 그 중에서도 좋은 국가 위주로 그 수혜 기업 위주로. 그럼요. 주식 시장은
경기를 사고 파는 게 아니고요. 변화를 사고 파는 거예요. 이 명언. 그렇죠? 그 변화는 명언 제조기.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주가는 어떤 식으로든 올라요. 반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아도 그 좋아지는 정도가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주가는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변화를 저는 시장에 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은 경기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변화를 사고 파는 그렇습니다. 것이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와. 성장률이 안 좋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성장률이 좋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예. 주가는 계속 올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플랫폼 경제로 변화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변화를 샀다라고 보시면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주식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경기가 제가 이렇게 그거 안 좋은데 왜 주가는 이해시켜드릴게요. 올려? 예. 이제 앞으로 자주 나와서 경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말씀도 너무 중요한데 네. 진짜 주식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 분들이 너무 없으세요. 근데 이렇게 가면 저희도 문제지만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속는 거죠. 그럼요. 경기에. 나중에 실제 경제가 침체가 이제 아니래. 아니면 침체가 얕게 왔어. 그거 확인한 다음에 주식 살려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고점에서 사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어차피 뭐 그동안 손실이 났다라면 최소한 우리가 저가 매수라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지금 지표가 되게 엇갈리고 있어서 단순히 경기 지표만 놓고 모든 걸 판단하기엔 굉장히 무리가 따르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그래서 와이스트리트에서 함께하는 월간 이선이요. 그럼요. 중요한 네.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볼게요. 네. 일단은 미국 시간으로 1월 12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12월께 나왔는데 대부분 이제 컨센서스랑 조금씩 좀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엔 거의 정확히 6.5 전년 정도 동월 대비 나왔죠. 6.5가 딱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 걱정을 했던 게 시장이 그 전에 많이 올랐어가지고 네. 또 컨센서스도 굉장히 뭐 6%, 6.6에서 6.5까지 막 내려오고 있는 이게 충족이 되더라도 시장이 막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장중 고점보다 좀 내려오면서 12일장이 마감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이선엽 이사님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올해 상반기로 좀 시각을 넓혀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예.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 물가는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지난해 연말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던 물가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중고차 가격 또는 의료비가 하락하면서 물가 하락을 이끌었다라면 네. 앞으로는 근원 물가를 끌어내리게 됩니다. 뭐 식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것. 제외한 것. 그 중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주거비죠. 주거비. 주거비는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주거비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물가를 더 끌어내릴 거기 때문에 사실 오늘 단기적으로 물가 하락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선반영에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볼 때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었어요. 어차피 다음 달이나 올 상반기 내내 추세적으로 하락할 걸 우리는 알고 있고 생각보다 큰 폭으로 빠질 것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전체적으로 그걸 반영을 한다면 단순히 올해 하락을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연준도 올해 내내 금리를 내리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근거 안에는 네. 올해 올해 상반기에 물가가 안 내린다가 아니라 네네. 이거는 연준도 얘기를 해줬었어요. 네. 물가는 내려갈 것 같고 5% 이하로 내려갈 것 같고 연준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주거비가 반영이 돼서 근원 물가도 내려갈 것 같은데 네. 정작 문제는 아시다시피 고용시장. 음. 고용이 너무 탄탄해서 너무 뜨거워서 임금이 문제다. 네. 예. 즉 연준이 타겟으로 하는 건 2%죠. 그렇죠. 자, 5% 이하까지는 빠르게 내려갈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 이하부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하고 고용시장이 강하고 임금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정말 잡힐 거냐 안 잡힐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임금이 왜 중요하냐면 내리던 물가가 재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게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연준은요. 물가가 안 내려간다가 아니라 내려갔는데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한 것에 모든 정책적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은 연준은 재발을 막기 위한 초점에 두고 있는데 네. 대부분 분들은 뭐냐면 이 자체가 뭔가 물가가 안 떨어지는 것처럼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오해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상반기에는 유의미하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6.5로 끝나지 않고 5%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연준도 알고 있기 때문에 5% 이하라면 4%대를 볼 수 있다. 상반기 네네. 중에. 그 정도는 이견이 없어요. 지금 대부분 경제학자들도 연준도 안 좋게 보는 분들조차도 4%대까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들이 없는데 네. 그 뒤부터가 이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물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그 대신에 그건 하반기잖아요. 네. 하반기에 일어날 일을 굳이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도 상반기에 물가가 고점에서 떨어지고 있는 걸 즐기셔야 돼요. 즐겨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난해 내내 물가가 올라가지고 걱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긴축으로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물가가 하락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 주식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뭔가 물가가 크게 올라가고 올라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노력할 때 우리가 그만큼 고통을 받았다라면 반대로 물가가 내려오는 국면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오르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때도 하지 마라. 물가가 내리는데도 주식하지 마라. 언제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으로 복귀해 보면은 5, 6, 7, 8, 9 나올 때마다 막 충격을 펑펑펑 그럼요. 받았듯이 네. 반대로 이제는 9, 8, 7, 6까지 와 있고 이게 5, 4까지도 갈 수 있으니 그 뒤부터는 저희도 장담은 못 하는 거죠. 네. 이게 어디까지 될지는 그건 알 수 없죠. 그때는 또 그때 고용 시장하고 네. 다 같이 그런데 봐야 되는 여기서 거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지금 연준의 의원들도 되게 훌륭하시지만 미국에 엄청난 석학들이 많이 계시죠. 네. 하버드를 비롯해서 아니면 예일 대학교도 네. 그렇고 굉장히 많은 석학들이 공통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는 게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얘기하는 2% 물가는 사실상 잡기가 쉽지 않을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대로 예. 돌아가긴 쉽지 예. 않다. 쉽게 얘기하면 2%까지 돌아갈 수는 있는데 2%까지 돌아가려면 연준의 긴축이 지금보다 더 심한 고강도여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고강도가 되면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라 경제가 완전히 거덜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시적 둔화도 아니고 그냥 둔화가 거덜났다. 아니라 거덜. 제가 볼 때 망가진다. 금융위기예요. 100%. 그러면 그래서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야, 지금 우리가 알고 빈대 잡으려고 초과 삼간 잡으려고 네가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물가를 현실적으로 2%가 아니라 3%라고 일단은 목표치를 올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한두 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하. 미국 경제학계에서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제가 볼 땐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올 연말이 지났을 때는 아마 연준도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도 2% 물가를 잡겠다라는 게 올해가 아니거든요. 올해는 4%대 그렇죠. 네. 하고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건데 아마도 물가가 일정 수준 잡히고 임금 상승률이 어느 정도 억제된 걸 확인하면 나름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석학들의 말씀대로 저는 물가 목표치를 조금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엔 물가를 그 정도 잡으려면 그만큼 실업률을 올려야 되는 거고 네. 기업에서 사람 해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미국에서 제일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게 리쇼어링이죠. 예. 미국으로 일자리는 들어가는데 사람은 안 들어가고 계속 있어요. 공장 짓고 있는데. 네, 너무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일자리는 많이 들어가는데 이민을 안 받고 있어요, 여전히. 네. 예, 거의 안 받고 있죠. 네. 1년에 3만 명 받고 있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사람을 안 받으면 어떻게 사람을 자르나요? 아하. 자를 사람이 있기는 한가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즉 그 물가를 그 정도까지 내리기 수 있는 정도까지 과연 사람들의 해고가 가능한 건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구조적으로 쉽지 그렇습니다. 않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인구 구조 보면 이민자들도 잘 안 들어오고 있고 1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기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가 본격화됐고 거기다 태어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자, 인구 구조적으로 사람은 줄어드는데 일자리 늘어나면 구조적으로 이전처럼 정말 금리를 올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를 거기까지 잡는 게 가능하냐. 그래서 미국의 교수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연준의 의지는 가장하지만 실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하려면 미국이 치러야 될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니 그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웬만하면 현실을 인정하고 3%라는 거로 상한선을 올리면서 그죠? 적정한 수준에서 물가도 잡고 경기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어떻겠느냐라고 한두 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 미국 경제학회에서도 이게 화두가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드는 이제 질문이 그러면 만약에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연준이 목표 물가를 2%가 아니라 3% 올렸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4.5% 5% 가려고 하는 그 금리를 내릴까요? 아니면 그 수준에서 계속 유지만 할까? 약간 이것도 올해는 깜짝- 유지가 된다라는 게 대부분 컨센서스인데 네. 내리긴 내리죠. 다만 우리가 잃는 건 있겠죠. 2%까지 목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타겟이 3%로 올라가면 네. 우리가 잃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결국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금리 인하를 할 건데 네. 그 금리 인하 수준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안 내려오겠죠. 그렇죠. 욕심만큼 팍팍팍 그렇습니다. 내릴 예. 일은 없죠. 그러니까
금리가 더 많이 내려오고 많이 내려야 시장이 좋을 건데 네.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만큼 물가 타겟팅 2%를 3%를 올리는 만큼 네. 경기는 덜 다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올라가는 힘도 제약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힘이 그렇죠. 제약된다. 예. 이게 그래서 하나는 얻지만 하나는 잃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삼모사 같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걸 안 하는 수준에서 하려면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충분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어떤 큰 병에 걸렸거나 이랬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암이라고 가정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암이니까 네. 암을 제대로 잡으려면 제일 수술하는 게 제일 좋죠. 예. 깨끗하게 수술하면 수술할 땐 굉장히 아프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게 빠르겠죠. 근데 반면 이게 환자의 몸이 수술할 정도의 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못하고 항암제만 쓰게 되면 네. 몸은 많이 망가지진 않을 수 있어도 사실 암이 되게 오래 가고 그렇죠. 빨리. 그렇죠? 예. 회복되는 속도도 되게 느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저도 제가 저희 집안이 뭐 대부분 암에 걸리셨고 저도 암에 걸려봤기 때문에 그 의미를 확 알아요. 그래서 아마 네. 듣는 분들 중에서 혹시 환자분들 있으면 기분 나빠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거의 암 가족입니다. 그냥 몽창 다 걸렸어요. 아,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무덤덤하게, 예. 아니, 별거 아니라서. 네, 별거 아니에요. 예, 왜냐면 뭐 다 초기면 저희 집안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아마 울지도 요즘에 그러니까 않아요. 초기에 발견을 오히려 네. 축하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가요? 불안하죠. 너무 예, 나갔나? 불안한데 근데 죽고 사는 병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 빠르게 조치를 하는 거죠. 불행한 거 그래야죠. 사실이죠. 예, 예. 좋은 일은 아니지 근데 않습니까? 그걸 이제 물가와 경기로 보자면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항상 큰 수술을 하고 나면 당시에는 힘들지만 회복이 빠르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수술은 못 하는 거죠. 반면에 회복이 또 느리는 이런 어떤 우리가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대수술을 못하지만 네. 반대로 또 회복도 좀 천천히 가야 네. 하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데 미국이 대수술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까지 금리 올리면 글로벌 시장 금융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부채들 뭐 네. 다 갚지 예, 못해서 뻔히 알고 터져버리고 있어서. 막. 네. 뭐. 그래서 아마도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하겠다 쪽보다는 자꾸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올려놓은 금리를 시장에서 올 연말에 내려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나는 그렇지 않을 거고 물가를 잡는 거 확인될 때까지는 올렸던 금리를 계속해서 안 내릴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재발을 막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는 불편한 속내도 있는 거죠. 금리를 확 올려서 잡으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일정 부분 금리는 제약적인 수준까지 올리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걸 유지하는 거로 인해서 그걸 보완하겠다. 즉 이게 금리를 올리고 나서 옆으로 쭉 기게 하는 게 쉽게 항암 치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근데 네, 또 그렇습니다. 망가지지도 않을 정도로 네네, 네.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뜨뜨미지근하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주식시장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금리를 인하를 해줘야지 뭐 좀 경기도 안 좋다는데 금융장세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럼 그 사이에서는 어떤 제약적인 상승률과 막 이런 뭐 박스권 내에서의 트레이딩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네. 이전에 미국이 금리 올 때는 지수가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미국이 금리 올 때 지수가 하락한 적이 별로 없었었죠. 오히려 정말 경기가 그때는 예. 건전하게 예. 좋아져서. 그렇죠. 그리고 이런 초저금리라는 게 2008년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 예. 그 이전에는 항상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 또는 네. 금리 수준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네. 그때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나름대로 이전보다는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이 적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나름대로 돌파구들이 생기고 대세 상승하는 데는 사실 이전만큼은 아니라도 지장은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하.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2008년에 있었던 모든 시장은 상승이 없거나 항상 박스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그거랑 또 그런 적은 없죠. 분리를 해서 네,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네. 되는.